췌장암이요? 아휴, 우린 돈 없어서 수술 못 시켜드려요. 엄마가 이해하시겠죠. 어머니의 암 선고 앞에서도 자식들은 지갑 닫을 핑계만 찾았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한 푼이라도 더 챙긴다는 끔찍한 속마음을 숨기지도 않았죠. 그렇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합의한 순간 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판을 뒤집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30억, 내 병수발 드는 놈한테 다 주마. 돈 없다고 부모를 버리려던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효자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꾼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소름 돋는 정체와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환자분, 그리고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게 내뱉는 말이 진료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옥자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의사를 바라보았고 그 옆에는 막내 아들 이민호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선고를 듣는 순간에도 주식 차트를 확인하는 막내 아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췌장암 3기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옥자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옆에 있던 민호는 짐짓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췌장암이요? 그거 치료비 많이 듭니까? 민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은 어머니의 생사가 아니라 돈 걱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과정도 힘들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1억 2천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비싸서 짜증난 손님 같은 표정이었으니까요. 일단 다른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죠. 진료실을 나오는 옥자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현기증이 일어 벽을 짚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부축하는 신용을 했지만 그의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이야? 누나도 왔어? 응력이 4층이야, 알았어. 전화를 끄는 민호를 보며 옥자가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속이 안 좋구나. 네, 형이랑 누나 왔대요. 화장실 갔다가 잠깐만 의자에 앉아 계세요. 옥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자식 넷을 키워냈는데 남은 건 암세포와 늙은 몸뚱이뿐이라는 사실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왔으니 의논은 해봐야지 싶었죠. 화장실을 나온 옥자는 벤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비상구의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자식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민호. 그래서 의사가 확실하게 말한 거야? 3기래. 장남 이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췌장암 3기래. 수술해도 살 확률 반반이라던데?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 장녀 이민정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1억 2천이래. 미쳤지? 그 돈이면 내가 지금 하려는 코인 투자가 얼만데. 1억 2천? 와, 진짜 돌겠네. 엄마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암 진단비 나온대?
예전에 한번 알아본 적 있었는데 얼마 안 돼. 실비도 옛날 거라 보장도 별로 안 되고 결국 생돈 나가야 된다는 소리지. 옥자는 철문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죠.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계산기 두드려봐. 엄마 지금 전세 보증금 3억이지? 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억 맞아. 거기서 병원비 1억 2천 까먹고 간병비 나가고 장례비까지 쓰면 야, 남는 거 하나도 없겠는데? 민정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차피 7순 넘으셨는데 굳이 그 힘든 수술을 왜 시켜? 고통만 받다가 가시는 거야. 그냥 요양병원 싼 데 알아보고 진통제나 놔드리는 게 효도 아니야? 민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솔직히 말해서 3억, 우리 넷이 나누면 인당 7,500이야. 그거면 우리의 유학비 해결되고 오빠 빚도 갚잖아. 근데 수술하면 땡전 한 푼 못 건지는 거야. 누나 말이 맞아. 괜히 수술했다가 완치도 안 되고 돈만 날리면 우리 다 죽어. 엄마도 그걸 원하진 않을걸? 그럼 결론 났다. 수술은 안 하는 걸로 몰아가자. 엄마는 잘 설득해보자고. 첫째 아들 민석이 내린 결론에 나머지 자식들이 킬킬거리며 동의했습니다. 옥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작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숨겨둔 돈 더 없을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모았잖아. 집 뒤져봐야지. 장롱 깊숙한데 현금 다발 숨겨놨을 수도 있어. 장례식장은 제일 싼 데로 하자. 부조금 들어오면 그것도 똑같이 나누는 거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어머니를 관 속에 집어넣고 유산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내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지. 옥자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박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옥자 여사님? 박 변호사, 당장 유언장 준비해. 옥자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서늘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유언장, 싹 다 갈아엎을 거야. 내 돈 한 푼도 저것들한테 못 줘. 사회에 기부를 하든 불태워버리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장 서류 가져와.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자는 눈물을 닦아내고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원무가로 향하는 옥자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전사의 눈빛이었죠. 그리고는 병원 안에 있는 은행으로가 1억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에 선 옥자는 인출한 현금 뭉치를 꺼내 직원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죠. 수술비 여기 있습니다. 네. 어머님, 이게 다 현금입니까? 잔말 말고 계산이나 빨리 해줘요. 나 아주 바쁜 사람이야. 영수증을 받아든 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저 멀리 비상구 쪽에서 자식들이 낄낄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아마도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고 투덜거리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들었고 수술비를 완불했으며 유산 상속 계획까지 뒤엎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오냐, 내 돈이 그렇게 탐나더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돈이 너희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까.
옥자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와버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옥자는 거친 숨을 고르며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장남 이민석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이었죠. 띠띠띠띠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일단 엄마를 어떻게 설득하지? 우리가 먼저 수술하지 말자고 하면 화내실 게 뻔한데. 자식들의 목소리엔 췌장암 걸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하지만 옥자가 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저희도 방금 왔는데.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민석이 옥자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화장실 갔다가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옥자는 아무 대꾸도 없이 현관에 서서 그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원 비상구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 돈 쓰지 말자고 작당 모의를 하던 놈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선 냄새 나는데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시장 다녀오셨어요? 며느리 하선은 한술 더 떠서 옥자에게 탈취제를 치익 뿌려댔죠. 하지만 옥자는 내색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뚜벅뚜벅 거실로 걸어 들어가자 며느리 하선이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죠. 옥자는 보란듯이 식탁 의자를 빼내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누런 대봉투를 식탁 위에 탁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또 굴비라도 싸우셨어요? 아우, 비린내 배니까 뜯지 마세요. 첫째 아들 민석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봉투의 끈을 풀며 자식들의 눈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죽은 너너의 아버지가 남긴 시골 자갈밭 알지? 그게 이번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확정됐다더라. 옥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바스락. 서류를 꺼내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재개발이요? 며느리 하선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자식 3명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래. 감정가가 대충 30억은 나온다고 하더구나. 30억이요. 30억? 그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자식들의 눈동자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즐기듯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옥자가 짐짓뜸을 들이자 자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옥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미새의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들처럼 간절한 표정들이었죠. 내가 이제 몸도 성치 않고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해야 하니 내 병수발 제일 정성껏 하는 자식한테 이 땅하고 보상금 몽땅 물려주마.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냄새난다고 난리법석을 떨던 며느리 하선이 탈취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부엌으로 질주했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시죠? 제가 얼른 꿀물 타올게요. 엄마, 다리 많이 아프지?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내가 주물러 줄게. 내 손이 약손이잖아. 민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금 전까지 더럽다고 피하던 옥자의 다리를 끌어안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잽싸게 창문을 닫고 보일러 온도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추우시겠다. 제가 어깨 좀 풀어드릴게요. 장남이 최고 아닙니까? 민석이 옥자의 뒤로 돌아가 뭉친 어깨를 정성스럽게 주무르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옥자는 피곤한 척 눈을 지그시 감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앞에서 자식들의 태세 전환이 역겨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죠. 둘째 민철이한테도 연락해라. 공평하게 기회는 줘야지 않겠니? 걔도 이 소식 들으면 당장 달려올 텐데. 아, 네네. 당연하죠. 제가 지금 바로 단톡방에 올릴게요. 민정이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문자를 찍어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로또 당첨된 날처럼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찜? 아니면 회? 엄마, 발 시렵진 않으세요? 제가 수면 양말 드릴게요. 쏟아지는 가식적인 애정 공세에 옥자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됐다. 나 좀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야겠다. 저녁 먹을 때 깨워라. 네. 푹 쉬세요. 안방 침대 제가 싹 데워놨어요. 자식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옥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찰컥하고 돌리는 순간 밖에서 참았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박! 야, 들었어? 30억이래, 30억. 이건 미쳤어. 민석의 흥분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옥자는 침대 옆 서랍을 조용히 열어 검은색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들이고 있었죠. 옥자는 녹음기를 베개 밑 깊숙이 찔러 넣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옥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30억 냄새가 좋긴 좋지? 어디 한번 실컷 맡아봐라.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밤사이 옥자의 방 베개 밑에서 빨간 녹음기 불빛이 깜빡이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은 30억이라는 거대한 떡밥을 물고 행복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옥자의 방문 앞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발소리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똑똑똑. 경쾌한 노크 소리와 함께 장남 이민석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난다고 창문을 열어젖히던 놈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척 쟁반에 따뜻한 대추차까지 받쳐들고 나타났죠.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쌀쌀해서 몸 좀 녹이시라고 대추차 끓여왔습니다. 이민석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차를 건넸지만 옥자의 눈에는 그 속에 숨겨진 탐욕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강하선이 보란 듯이 그릇을 달그락 쨍그랑 부딪히며 설거지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던 며느리가 갑자기 신사임당 흉내를 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웬일로 차를 다 끓여오고. 옥자가 짐짓 감동한 척 차를 받아들자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앉아 본론을 꺼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차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대박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초기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해서요. 돈 말이냐? 얼마나 필요한데? 딱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남 노릇도 못하고 맨날 손만 벌려서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성공하면 이 돈,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맹세해요. 민석이 옥자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옥자는 짐짓 고민하는 척 찻잔만 만지작거렸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박준우 변호사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 적은 돈이 아닌데. 어머니, 제발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땅 보상금 나오기 전에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옥자는 서랍을 드르륵 열고 박 변호사가 미리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석의 눈이 봉투에 꽂혀 반짝거렸습니다. 알겠다. 내 장남기 살려줘야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말씀만 하세요. 10개라도 다 듣겠습니다. 나중에 형제들끼리 돈 문제로 애 상하고 싸울까봐 그런다. 여기 확인서 한 장만 써라. 그냥 형제간에 우애 좋게 지내겠다는 내용이다. 옥자가 서류를 내밀자 민석은 내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5천만 원이 어른거리는데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죠. 그런 거면 당연히 써야죠. 100장도 쓸 수 있습니다. 펜 주세요, 펜. 민석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란에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사각사각, 슥슥.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 서류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여기 도장도 찍어라. 네. 쾅. 민석이 인주를 듬뿍 묻혀 도장을 힘차게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종이에 박히는 순간 옥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석은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들고 굽신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옥자의 방은 자식들의 방문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장녀 민정은 딸아이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며 눈물을 짜내고 3천만 원을 챙겨갔고 차남 민철은 전세금이 올랐다며 2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막내 아들도 빚 갚아야 한다며 기어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서류, 즉 가족 간 우애 확인서라고 적힌 종이에 도장을 쾅쾅 찍었죠. 30억 유산을 생각하면 이 정도 푼돈은 어머니에게 미리 땡겨 쓰는 용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옥자는 일부러 일찍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드르렁, 크어억, 드르렁. 옥자는 평소보다 과장되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닫힌 방문 밖에서 사부작사부작하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문고리가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기익. 기름칠을 안 한 문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옥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코를 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3개가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어머니 깨실라. 민석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곧이어 서랍장이 드르륵 열리고 누군가의 손이 옷가지 사이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 뒤적뒤적. 야, 여기 뭐 없나? 통장이나 금부치 같은 거 숨겨둔 거 없어? 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 텐데. 며칠 전에 보니까 뭔가 꽁꽁 싸매던데. 하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는 머리맡에서 대놓고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롱문이 열리고 이불장 사이를 더듬고 옥자의 핸드백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옥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들이 부모가 잠든 사이에 강도짓을 하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방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소득이 없자 자식들은 투덜거며 나갔습니다. A씨, 꽁꽁 숨겨놨나 보네. 오늘은 일단 철수하자.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옥자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녹음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아, 노인네 진짜 안 죽네. 언제 돌아가시냐? 하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췌장암이라며? 왜 이렇게 멀쩡해? 혹시 오진 아니야? 빨리 죽어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비린내 안 맡고 살지. 민석의 목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약을 좀 더 센 걸로 써볼까? 수면제를 밥에다가 좀 섞어볼까? 그러면 기운 빠져서 빨리 갈 수도 있잖아. 야, 미쳤어?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 그냥 주는 약이나 꼬박꼬박 먹여.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랑 수면제, 그거 계속 먹으면 정신 몽롱해져서 판단력 흐려진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패륜적인 대화에 옥자는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귀로 들으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물컵과 알약 몇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드셔야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온대. 민정의 얼굴은 천사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손에 들린 약은 어머니를 빨리 보내고 싶은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냐, 고맙다. 우리 딸밖에 없네. 옥자는 알약을 받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혀 밑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죠. 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다, 됐다. 속이 좀 울렁거려서 누워 있어야겠다. 나가보렴. 민정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옥자는 휴지에 퇴 하고 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침에 젖어 굴러나왔습니다. 이게 진통제인지 독약인지 아니면 놈들이 말한 수면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박준우 변호사가 칠작전을 수행하듯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말도 마라. 내 속이 문드러져서 잿더미가 됐다. 이것들 좀 봐라. 옥자는 휴지에 싸둔 알약들과 녹음기를 박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알약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수면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거네요. 노인분이 이걸 매일, 그것도 이만큼 드시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심하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이 썩을 것들이 그럼 이걸로 충분하냐? 옥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잠시 듣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친족상돌의 배제는 물론이고 폐륜 행위로 인한 상속 결격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자. 더 볼 것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옥자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내가 낳은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저것들이 먼저 부모를 버렸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옥자는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식분들이 서명하신 서류, 효력 발생시키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서류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빌려가신 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아주 무서운 빈문서죠.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공짜 돈인 줄 알고 받아간 돈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 티켓인 줄 꿈에도 모를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먹이려던 수면제와 폐륜적인 대화 녹음 파일은 그들을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주 곡소리 나게 만들어줘야지.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야.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돈의 무서움과 부모의 배신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이 찢어질 듯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쳤습니다. 자식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도 모른 채 그들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집안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멀쩡한 옥자를 두고 자식들이 돌아가며 사람을 바보 천치로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방금 밥 드셨는데 왜 또 달라고 하세요? 치매 검사 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는 내 이름도 까먹었잖아요. 저 민석이 장남 민석이라니까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며 옥자의 정신을 갉아먹으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초인종을 누르는 예의 따위는 개나 줘버린 듯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댔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들이닥친 것처럼 살벌한 소리였죠. 아니 이 밤에 누가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두드려. 옥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소리치자 거실에 있던 이민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불렀어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문가들을 모셨거든요. 뭐? 전문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덩치 큰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눈빛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를 보는 백정처럼 살벌했죠. 그들의 손에는 들것과 포박용 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설 구급차에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폭력 성향이 심해지시고 자해 소동까지 벌이셔서요. 더는 집에서 모실 수가 없네요. 민석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옥자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가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언제 자해를 했다고 그래? 너 지금 제정신이냐? 보세요. 또 시작이시네. 어제는 칼 들고 설치시더니 이제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어머님, 제발 좀 진정하세요. 며느리 강하선이 옥자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꼴이 아주 여우주연상 감이었죠. 환자분,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절차 진행합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하나가 옥자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내 집에서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 어머니,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미 의사소견서랑 보호자 동의서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냥 조용히 가서 요양 좀 하세요. 첫째 아들 민석이 옥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를 짓누르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비열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읍, 읍. 민석이 옥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옥자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시간 없으니까. 민석이 눈짓을 보내자 민정이 옥자의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습니다. 드르륵 쾅.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와중에도 챙길 건 챙기겠다는 신보였죠. 어딨어?
통장이랑 인감도장 분명히 여기다 뒀을 텐데. 서랍을 통째로 뒤엎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처참하게 울렸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네. 민정이 환호성을 지르며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옥자의 붉은색 인감도장과 통장 뭉치가 들려 있었죠. 옥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어미를 팔아넘기고 재산을 강탈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시고 갑시다. 이거나. 옥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 셋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옥자의 슬리퍼가 벗겨지고 맨발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끔찍하게 이어졌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찬 비바람이 옥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유, 어머님.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얼른 차에 타세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온대요. 며느리 강하선이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 나오며 가증스러운 멘트를 날렸습니다. 마치 효도 관광이라도 보내드리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옥자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 힘을 짜내 절규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진짜. 아저씨, 뭐해요? 빨리 안 태우고.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까 얼른 출발해요. 민석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진정제 놓습니다. 얌전히 타세요. 남자가 주사기를 꺼내 들고 옥자를 위협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늘 끝을 보자 옥자는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짝을 던지듯 옥자를 구급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탕! 구급차 엔진이 부르릉하고 거칠게 울부짖더니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용삐용,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옥자는 흔들리는 차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박준우 변호사가 쥐어줬던 비상 호출 버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옥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진동과 함께 빨간 불빛이 한번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옥자가 쏘아 올린 복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신호가 가면 박 변호사는 즉시 경찰과 함께 움직이기로 되어 있었죠. 자식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제 발로 감옥 문을 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뀔 테니까. 옥자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빗줄기가 구급차 지붕을 뚫을 듯이 두들겨대는 가운데 옥자를 태운 차가 요양원 정문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그 뒤로는 첫째 아들 민석과 차남 민철, 딸 민정, 며느리 하선이 탄 차도 도착했죠. 기익. 타이어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내는 마찰음이 요란하게 고막을 긁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비 오니까 빨리빨리 내리시죠. 어머니, 자, 다 왔어요. 여기가 공기도 좋고 아주 시설이 끝내주는 데예요. 이민석이 콧노래라도 불을 기세로 킬킬거리며 문이 열린 구급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눈엣가시 같은 어머니를 여기 처박아 두고 30억 땅 보상금으로 떵떵거리며 살 생각에 입꼬리가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민정과 며느리 하선도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부웅, 부웅. 어둠 속에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뒷공무니만 보고 있던 민석이 고개를 돌리자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대여섯 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구급차를 에워싸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기익, 기익, 쾅. 세단들이 칼같이 간격을 맞춰 구급차 앞뒤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그 위압적인 자태에 구급차 기사조차 겁에 질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뭐야? 저 미친 차들은?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길을 막아. 민철이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대신 척척척 절도 있는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의 문들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빗물을 튀기며 성큼성큼 구급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깡패야? 경찰 부른다. 민석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사내들은 구급차 문을 에워싼 상태였습니다. 비키라고. 내 말이 안 들려? 차남 민철이 짐짓 센 척하며 사내 하나를 밀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사내가 민석의 팔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민석은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정과 하선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지만 그녀들 역시 다른 사내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려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조폭이야 뭐야 당신들. 하선이 동리가 떠나가라 악을 썼지만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가장 앞쪽에 서 있던 세단의 뒷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받쳐들고 내리는 구두 소리가 또각, 또각하고 명료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준우 변호사였죠.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비에 젖은 바닥을 밟으며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빗길이라 차가 좀 막혔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민석이 고개를 쳐들고 멍청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엄마가 무슨 회장이야? 당신 그 엄마 변호사 나부랭이 아니야? 변호사 나부랭이라뇨.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입이 참 거치시네요. 그때 구급차 안에서 옥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짐짝처럼 끌려가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옥자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여왕처럼 당당하게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경호원이 재빨리 옥자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을 씌웠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 사람들 다 누구예요? 민정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옥자는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자식들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김옥자 회장님께서는 오늘부로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신탁관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노리던 30억 보상금 꿈 깨시죠. 10원 한 장도 여러분 손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신탁?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박 변호사가 그들을 약을 올리듯 쳐다보고는 옥자에게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죠. 타시죠, 회장님. 춥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요. 돈 갚을게요. 아니,
돈 안 받아도 돼요. 감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빗물 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지만 옥자는 미련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쾅! 육중한 차 문이 닫히며 빗소리와 자식들의 징징거리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한 차 안, 옥자는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속에 버려진 자식들이 서로를 탓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출발해라. 호텔로 가자. 따뜻한 밥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 옥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백미러로 옥자를 보며 깍듯이 대답했습니다. 부르르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옥자는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어딘가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 달그락.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이 받침에 닿는 맑은 소리마저 우아하게 들렸습니다. 옥자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고 따뜻한 홍차 향을 음미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찬밥 신세로 있던 옥자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휴식도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발작하듯 몸을 떨어댔습니다. 징징징, 징징징. 화면에는 장남 이민석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죠. 옥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무심한 눈으로 그 화면을 빤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녀 이민정이었습니다. 징징징, 징징징. 회장님, 그냥 차단해버릴까요? 아주 끈질기네요. 맞은편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박준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똥개들이 얼마나 지저대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옥자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엄마, 전화 왜 이제 받으세요? 저희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수화기 너머로 민정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잘못?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아냐? 옥자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정이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리는 사이 전화기 너머로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민정, 너 똑바로 말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30억에 눈멀어서 요양원 보내자고 먼저 꼬셨잖아. 민석의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가 제일 먼저 찬성했잖아. 장남이라는 인간이 엄마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인연이 진짜. 너 죽고 싶어?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우당탕? 쨍그랑. 뭔가 집어 던지고 깨부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가구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서로 뒤엉켜 싸우는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만 좀 해. 당신들 진짜 미쳤어? 지금 싸울 때야? 어머님한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 강하선의 악에 바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듣기 역겨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지들끼리 물고 뜯고 아주 가관이구나. 옥자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5분 간격으로, 아니 1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전화 폭탄을 날리고 있었죠.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옥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능숙하게 수신 차단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제야 스위트룸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 이제 판을 깔아보자. 어떤 판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만찬은 즐기게 해줘야지. 밥상은 화려하게 차려줘라. 옥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유산 상속 설명회를 열어 아주 거창하고 성대하게 호텔 대연회장 제일 큰 곳 빌려서 네, 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박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옥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옥자 회장, 중대유산 상속 발표회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번쩍거리는 초대장 시안이 떠 있었습니다. 초대장 문구는 아주 자극적으로 썼겠지? 물론입니다. 100억 자산의 향방을 가를 중대 발표,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증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눈이 뒤집혀서 달려올 겁니다. 좋아, 아주 훌륭해. 내일 아침 일찍 퀵으로 보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건데. 박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 더 좋지. 내가 원하던 바야. 옥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놈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때 이미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졌어. 내일은 그 끊어진 끈을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날이야.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수많은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자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들이 기다려져 심장이 두근거릴 지경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이 거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보석처럼 빛을 뿜어내며 하객들의 눈을 멀게 할 기세로 반짝였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휘감는 가운데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최고급 샴페인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죠. 어머, 여기 분위기 좀 봐. 김옥자 회장님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숨겨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진짜였어.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을 쏟아냈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맑고 경쾌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들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잔뜩 힘을 준 자식들이 등장했습니다. 장남 이민석은 백화점 마네킹을 그대로 벗겨온 듯한 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몸에 맞지 않는지 넥타이를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장녀 이민정 역시 카드 할부로 긁은 게 분명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마치 시상식에 온 여배우처럼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빠, 나 어때? 있어 보여? 역시 우릴 그냥 버린 게 아니었어. 오늘 엄마한테 잘 보여야 국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야, 말 조심해. 여기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근데 이 옷 진짜 비싼 거야. 이번에 보상금 받으면 제일 먼저 카드값부터 막아야겠다. 자식들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가장 안쪽 상석에 앉아있는 옥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옥자는 마치 사극에 나오는 데뷔마마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민석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한 듯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가 옥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민석의 눈에서는 악어의 눈물 같은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나야 민정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완전히 회춘하셨네. 이민정도 질세라 옥자의 손을 잡고 뺨을 비비며 온갖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며느리 강하성과 다른 자식들도 옥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어머니 사랑해요. 존경합니다를 연발하며 충성 경쟁을 벌였죠. 하지만 옥자는 그들의 재롱잔치를 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천천히 들어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달그락. 얼음이 유리에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만이 옥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옥자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는 자식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지만 30억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화가 많이 나신 거 알아요. 저희가 100배 사죄할게요. 오늘 발표 끝나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강하선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옥자의 표정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무대 위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내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김옥자 회장님의 중대한 유산 상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에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200여 명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로 쏠렸습니다. 자식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 역전의 순간이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고 민정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옥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고요한 연회장에 옥자의 구두 소리만이 비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가는 판사처럼 위험 있는 발걸음이었죠. 무대에 오른 옥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삐익. 잠시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났지만 옥자는 동요하지 않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꽂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자식들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위잉. 무대 뒤편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오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얀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옥자가 리모컨 버튼을 딸깍 눌렀습니다. 순간 스크린에 뜬 화면을 본 자식들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민석이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화면에는 유산 상속 계획서가 아닌 채무 변제 이행각서라는 붉은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채무? 빚? 유산이 빚이야?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다시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며 며칠 전 자식들이 정신없이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채무자 장남 이민석, 차용 금액 5천만 원, 이자율 연 30% 상환 조건,
위약금 원금의 10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린 그냥 용돈 주시는 줄 알고. 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녀 이민정 3천만 원, 차남 2천만 원, 막내까지 자식들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차용증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해지처럼 엮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자식들이 저에게 빌려간 돈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현재 상환해야 할 금액은 총 2억 6천만 원입니다.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면 20억이 넘겠군요. 옥자의 차분한 설명에 연회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와, 자식들이 빨대 꽂았네, 꽂았어. 저렇게 돈을 뜯어가 놓고 효도하는 척한 거야? 뻔뻔하네. 하객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자식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하선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선물이 남아있죠. 옥자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효도의 실체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옥자의 안방에 몰래 들어온 며느리 강하선과 딸 이민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머니 언제 죽으려나? 진짜 명질기네. 약을 좀 더 타볼까? 화면 속 이민정이 수면제 가루를 옥자의 물컵에 타면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병원비만 축내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이거 먹고 그냥 푹 주무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강하선이 맞장구를 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저거 봐. 저거 살인 미수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랑 딸이 작당하고 약을 바꿔치기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연회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점잖던 하객들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런 천하의 페류나들을 봤나? 당장 구속시켜. 짐승도 자기 부모는 알아본다더라. 썩을 놈들. 하객들의 야유와 비난이 빗발치자 자식들은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이미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세였죠. 그때 박준우 변호사가 옥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무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판사의 판결문처럼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내빈 여러분,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김옥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박준우 변호사입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자 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희는 김옥자 회장님의 자녀들에 대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아울러 사기, 불법 감금 시도, 그리고 존속상해 혐의로 형사 고발 절차를 즉시 진행합니다. 뭐? 사기? 존속상해? 바닥에 엎어져 있던 이민석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변호사의 손짓 하나에 검은 정장을 입은 법무팀 직원들이 자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툭, 툭, 툭.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직원들은 소장과 고발장을 자식들의 면전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자식들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장? 고발장? 이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피고발인 이민석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건 무효야. 난 인정 못해. 이건 함정이라고. 민석이 악을 쓰며 서류를 북북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이 그의 팔목을 우지끈 꺾어버렸습니다. 아, 법원 서류를 훼손하시면 공무집행방해 및 문서 손괴죄가 추가됩니다. 조심하시죠. 보안 요원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연회장에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 서너 명이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하객들과는 달리 형형색색의 셔츠에 금목걸이를 건 그들은 한눈에 봐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민석, 이 사기꾼 새끼 어디 숨었어? 돈 갚으라고 큰 소리 치더니 여기서 잔치 벌이고 있었냐? 당장 튀어나와. 걸걸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석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유산을 받을 거라 확신하고 미리 당겨 쓴 사채 빚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히, 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저기 있다? 저기 숨어 있네, 저 쥐새끼. 사채업자 중 하나가 구석에 웅크린 민석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성난 황소처럼 테이블을 밀치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30억 받는다며. 내 돈 3천만 원 당장 내놔. 오늘 못 갚으면 내 장기라도 떼어가야겠다. 각서 썼지? 사채업자가 민석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자 민석은 대롱대롱 매달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갚아주실 거라고요. 시끄러워. 내 엄마가 널 버렸는데 누가 갚아줘. 끌고 가.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채업자가 날뛰고 다른 쪽에서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고 있었죠. 그 난리통의 딸 이민정의 명품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민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야, 이민정.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이야, 이혼. 남편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렸습니다. 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뉴스에 너 나왔어. 폐륜녀라고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 내 회사에까지 소문 다 났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당장 도장 찍어.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행사에 방해가 되니 모두 끌어내세요. 박 변호사의 냉정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사채업자들이 뒤엉켜 자식들을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잘못했어요. 민석이 옥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엄마가 좀 말려줘요. 제발. 민정도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와 다른 형제들도 콧물 눈물을 범벅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구경하듯 무대 위에서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에구, 자업자득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꼴 좋다. 쾅!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면서 자식들의 절규도 뚝 끊겼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연회장에 감돌았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70년 세월의 회한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못 볼 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위협하는 자들은 더 이상 제 핏줄이 아닙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옥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그들과의 천륜을 끊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 재산과 인생은 오로지 저 자신과 이 사회를 위해 쓸 것입니다. 옥자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자 객석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 짝짝짝. 한 사람, 두 사람 시작된 박수는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옥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하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옥자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끌려나간 그 문을 열고 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원한 바깥 공기가 옥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탁! 등 뒤에서 문이 닫히며 연회장의 소음도 과거에 질척했던 인연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옥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옥자의 입가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쫓겨나 차가운 현실로 내동댕이 쳐진 지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철커덕, 쾅. 육중한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민석의 귓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옥 같은 독방, 회색 시멘트 벽이 금방이라도 그를 집어삼킬 듯이 조여왔죠. 이민석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벽을 긁어댔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요. 나 폐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이민석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철창의 냉기뿐이었습니다. 사기죄에 불법 감금 미수, 거기에 사채비까지 터져서 구속수사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30억은커녕 당장 영치금 넣어줄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수 양반, 나 좀 봅시다. 우리 엄마가 김옥자 회장이라고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이 수감자가 미쳤나? 조용히 안 해? 103번, 벌점 먹고 싶어? 간수가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석은 그 소리에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장남 대접받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이제는 교도소 바닥을 기는 신세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해장국집 주방에서도 처절한 비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철퍼덕,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뚝배기들이 딸 이민정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쉴 새 없이 수세미질을 해댔지만 굳은 기름때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야, 아줌마, 설거지를 발로 해? 그릇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잖아. 배가 남산만한 주방장이 국자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정은 쏘스라치게 놀라 뚝배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 일당에서 그릇값 깔 줄 알아. 쯧쯧. 어디서 저런 곰손을 데려와서. 주방장이 혀를 차며 침을 퇴뱉고 나갔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일아트 받은 손톱이 망가질까봐 캔 음료수도 남편에게 따달라고 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고운 손은 퉁퉁 불어터지고 습진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는커녕 빚더미에 앉아 쫓겨난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고단한 설거지뿐이었습니다. 흐흑, 내 팔자야. 엄마가 보고 싶어. 민정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거지통 거품 위로 번졌습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밀려드는 그릇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이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질질 짜지 말고 그릇이나 빨리 닦아요. 손님들 밥 다 먹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재수없게 진짜. 네, 알겠습니다. 민정은 콧물을 훌쩍이며 다시 미친 듯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먼지 구덩이 건설 현장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쿵, 으악. 차남 이민철이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다 그만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비명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시멘트 터지면 다 물어낼 거야? 작업반장이 달려와 안전화 발로 민철의 정강이를 툭툭 찼습니다. 민철은 먼지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아프면 집에 가서 누워있든가.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면 어떡해? 너 오늘 일당 없는 줄 알아. 저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민철 반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팬대만 굴리던 그에게 땡볕 아래 노가다 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막내 민호가 철근을 나르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 나 너무 아파.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될까?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시끄러워. 엄마가 우릴 용서해 줄 것 같아? 우린 끝났어. 끝났다고. 민철이 동생에게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곳은 한평 남짓한 쪽방 고시원이었습니다. 민정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붓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라면 익는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나운서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민정은 나무젓가락을 뜯다 말고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옥자 회장이 자신의 전 재산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민정의 손에서 나무젓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옥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부 증서를 전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당당해서 민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게 다 우리 돈이었는데 100억이라니. 민정은 미친 사람처럼 텔레비전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30억인 줄 알았던 땅값에 숨겨둔 현금과 주식까지 합치니 무려 100억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날려버린 것입니다. 같은 시각
공사판 숙소에서 라디오를 듣던 민호와 막내도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100억?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돈 기부하지 마. 우리 주라고. 민호가 라디오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옥자의 기부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김 회장은 가족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귀감은 무슨, 우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막내가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있던 민석도 교도관이 틀어놓은 TV 뉴스를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민석의 처절한 후회는 차가운 감방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속 옥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옥자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부릉, 부릉. 창밖으로 고급 세단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마음을 돌려 찾아오진 않았을까? 민정은 팅팅 부은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트럭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민정의 젖은 뺨을 때리고 지나갔죠. 이민석은 감방의 차가운 바닥을 긁었고 민정은 불어터진 라면을 삼키며 목이 메었습니다. 민철과 막내 민호는 파스 냄새 진동하는 숙소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폐륜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죠. 밤은 깊어가고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만이 어둠 속에서 길게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1년 후 철석 차. 제주도의 쪽빛 바다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검은 현무암을 시원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매형과 자식들이 풍기던 탐욕스러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기룩기룩. 갈매기들이 파란 하늘을 날며 옥자의 새 인생을 축복하는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션 테라스, 그곳에는 평생 생선 대가리나 치던 김옥자가 아닌 우아한 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쪼르르륵. 옥자는 따뜻한 약차를 찻잔에 따르며 배 쪽에 희미하게 남은 수술 자국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훈장이자 승리의 표식이었죠. 아, 공기 한번 기가 막히네. 살 것 같다. 진짜 살 것 같아. 옥자가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화병 덩어리와 암세포가 싹 사라진 자리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얼굴색이 아주 좋으십니다. 박준우 변호사가 편안한 차림으로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딱딱한 정장을 벗어던진 그는 듬직한 막내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준우야,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더구나. 췌장암 3기에 이렇게 빨리 회복한 노인은 처음 본다고 말이야. 다 내 덕분이다. 옥자가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이 의지가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죠. 그 독한 항암 치료도 다 견디셨잖아요. 독한 놈들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죽을 수가 없었다. 내 돈 1억 2천 수술비로 쓴 게 내 평생 제일 잘한 짓이야. 자식 놈들한테 줬으면 난 벌써 송장됐을 거다. 옥자가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박준우도 씩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해안가 산책이나 좀 하실까요? 걷기 운동하셔야죠. 그럴까? 그래, 나가보자. 이제 배 땡기는 것도 없고 아주 날아갈 것 같구나. 옥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걷는 옥자의 뒷모습은 20대 청춘 못지않게 활기찼습니다. 두 사람은 잘 정돈된 올레길을 걸으며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했습니다. 세상에 수술받고 다시 내 두 발로 이렇게 씩씩하게 걸을 줄 누가 알았겠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땐 저 바다를 다시 못 볼 줄 알았다. 앞으로 30년은 거뜬히 더 사실 겁니다. 100억 기부하신 재단 이사장직도 맡으셔야죠. 그래, 살아야지.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준우야, 정말 고맙다. 자식놈들은 내 목숨값 계산하고 있을 때 너는 날 살리려고 뛰어다녔잖니.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회장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늘 배불리 먹여주셨잖아요. 그때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옥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이민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끈질기게 떠올랐습니다. 뚝! 옥자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띠리링, 틱.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자식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암 덩어리는 수술로 떼어냈는데 이것들은 아직도 떨어질 줄을 모르네. 옥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내가 왜? 내 인생 70년 중에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행복하다. 옥자의 눈은 확신으로 반짝였습니다. 병마와 혈육의 배신을 모두 이겨낸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였죠. 저기 봐라. 하얀 배가 지나간다. 나도 저 배처럼 살고 싶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고 둥둥 떠서 자유롭게 말이야. 그럼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세계 일주도 가실 수 있어요. 어머, 세계 일주? 그거 괜찮네. 내일 당장 비행기 표 알아볼까? 하하, 좋죠.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옥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 위로 시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슬픔도 병마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과 벅찬 희망, 그리고 건강한 생명력만이 가득했죠. 철썩.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갈매기는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옥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앞, 저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만 강요받던 어머니 김옥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을 이겨내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된 인간 김옥자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잔잔하고 희망찬 피아노 선율과 함께 옥자의 힘찬 발걸음이 해안가를 수놓았습니다. 탐욕과 죽음의 공포라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해방의 연꽃. 김옥자의 진짜 인생은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